네, 안녕하세요. 이충현 만들기의 생방송을 진행하는 이몽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5월 8일 목요일이죠. 또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 좀 점검 좀 해보고요. 또 시황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 어떻게 성공 투자는 다 잘 이루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항상 만기일 날 끝나고 나면은 마감하고 나면 아쉬움이 많이 남죠. 매수를 했으면 콜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몇 퍼센트를 먹었는데 또 풋 매수를 했으면 몇 퍼센트를 먹었는데 자꾸 이제 되뇌이게 됩니다. 아쉬움이 항상 남는 것이 만기일입니다.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날, 그죠? 매월 어김없이 찾아오는 만기일인데, 자, 이번 만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거래일 수가 좀 작았던 관계로 풀이가 급격하게 많이 빠지는 그런 양상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또 연휴가 꼈죠. 연휴가 껴서 어린이날이다, 석가탄신일이다, 근로자의 날이다 해서 휴일이 좀 많이 좀 끼었죠. 그래서 거래일 수가 다소 부족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252.5 콜, 자, 이 행사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주 큰 그 수익이 발생을 했죠. 물론 예상은 누구나가 다 예상은 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콜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예상은 하되 예상한 것에 대한 어떤 수익을 내는 그 실천적인 면,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허구한 날 그림의 떡입니다. 예, 옵션 만기일이 아무리 변동성을 좋게 주고 방향성을 주고 변동성을 주고 수익을 주는 그러한 시세의 흐름이 전개되었다 하더라도 실천적인 면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자꾸 미련을 갖거나 만기를 날 내가 얼마를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되돌아보는 것은 그림의 떡을 보듯이 자꾸 이제 되뇌이게 되고 실천적인 면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점 252를 깨고서 의도적으로 좀 저점을 주었죠. 252포인트를 깨는 저점 액션을 좀 줬었는데 이게 사실 그 264.05 최근에 이제 고점 자리 264.05로부터 11포인트 이상 선물 지수가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락을 함으로 해서 어떤 이익을 내고 있는 주체, 세력의 주체가 있었죠. 그러니까 콜 매도 주체라든지 풋 매수 주체, 이런 주체들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태였죠. 콜 매도를 했다. 물론 이제 기관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매수 전략보다는 매도 전략으로 이제 즐겨서 많이 사용을 하는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콜 매도에 있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말하자면 음봉이 연속적으로 오늘 오전장까지만 해도 8일 연속, 하루 잠깐 양봉이 발생했습니다만은 8일 연속 4월 28일에 양봉 잠깐 나오고서 음봉이 계속 8연속 음봉 이런 양태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만기일이지만은 다시 환매수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콜 매도 물량을 청산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콜 매수 관점의 시장 흐름도 장중에는 분명히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두가 예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상대로 시장은 오늘 전개가 됐죠. 오전장에 하방으로 좀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오전장 한 11시부터인가요? 자, 11시 좀 못 돼서부터 시장이 반등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종가가 이제 고가로 마감되는 뭐 아랫꼬리가 길게 형성되는 그런 형태의 장이 마감이 됐죠. 오늘 자리에서 아랫꼬리에 했던 시장의 모습이 전개됐기 때문에 시장 이제 반등 가능성,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은 또 항상 변수, X의 값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X의 값이냐, 상수의 값이냐. 자, Y = AX 플러스 B. X의 값이 항상 존재하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글로벌 마켓이나 대내외적인 변수, 이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지난번에 이제 크림반도 쪽, 그쪽이 러시아에 귀속하기로 뭐 주민투표에서 결정이 났다. 이런 그 뉴스가 과거에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또 동부 지역에서의 또 실질적인 어떤 내전의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 좀 악재적인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북한의 핵실험 문제, 그죠? 자, 이 문제가 다시 또 뉴스상에서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증시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외국인이 이제 저도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시장을 많이 보는데요.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뭐 크다라고 하면 뭐 4천, 5천억. 근데 오늘 어제 뭐 3천억 정도 이제 장중 매도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하여튼 매수가 정지된 상태죠. 최근에 이제 연속적으로 8연속 음봉이 형성이 되면서 매수가 좀 정지된 상태, 매도가 좀 진행되는 상태,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같은 경우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오늘도 장중에 외국인의 수급 구조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만은, 오직 외국인만 나는 믿겠다, 외국인의 수급 구조만 추종을 하겠다, 이런 그 전략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은 좀 실패를 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죠. 오늘은 외국인이 장중 내내 현물에서도 매도, 선물에서도 뭐 4천 계약, 5천 계약 매도,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형성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기관 쪽에서 이제 워낙 선물과 현물 쪽의 매수 방향 전환, 이런 액션이 취해짐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시장을 반등시키는 주체는 기관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 어제는 뭐 외국인을 추종했다가 오늘은 기관을 추종했다, 이렇게 원칙을 넘나들면 안 돼요. 내가 10번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10번 매매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 중에 이제 한두 번 정도 뭐 몇 번 정도 틀렸다 하더라도 내가 원칙으로 삼고 있는 주체, 그 주체의 추종, 이것은 끈질기게 고수를 하셔야 된다. 저희 주장은 그렇습니다. 제 주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고집스럽게 추종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파악을 하고 매매를 하셨으면 매도 쪽으로 이제 계속 시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만약에 외국인 주체를 추종하면서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다음에 수익을 줄 기회, 구간, 어떠한 흐름을 분명히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막 그 수익의 기회를 자꾸 피해가는 꼴이 될 수 있는, 말하자면 어제는 기관 추종, 오늘은 뭐 외국인 추종, 이런 식으로 추종하는 어떤 그 기준을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다 보면 스스로 이제 기회의 어떤 시간, 기회의 어떤 횟수를 스스로 피해가는 그런 악수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는 그냥 외국인만 계속 쫓아다녀보자.
수급에 있어서는 그들이 절대적인 영향력과 파워, 힘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믿음을 갖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하여튼 그 옵션 만기일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어김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일 당일날의 어떤 상황들은 캡처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파생 매매는 사실 데이터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정리 또는 데이터 축적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졌고, 나의 그 데이터 속에서 어떤 그 공통적인 그리고 하나의 어떤 툴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축적과 데이터 어떤 그 통계적인 부분에 자기 노하우는 항상 분명히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등가격에서 살짝 한 단계의 외가격과 한 단계의 내가격, 이게 사실 이게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큰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흐름이 그렇게 뭐 가격 차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도 걸면서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스프레드 걸기 참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최근에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만기일 날이나 만기일 전일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됐죠. 스프레드 걸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등가격이 예를 들어서 2.0이다. 그러면 등가격의 한 단계 위에 외가격이 뭐 0.5다. 그건 사실 1.5포인트의 그 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프레드를 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매도, 하나는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는 거죠. 같은 그 콜이면 콜, 푸시면 풋, 이런 그 행사물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격 차이가 심하면 스프레드의 의미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기일 근처에서는 항상 그런 양상이 벌어지곤 합니다. 근데 금년도 들어서는 더욱더 그게 심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이렇게 스프레드를 걸어도 크게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급격히 금년도 들어서는 스프레드, 만기일 근처에서는 스프레드를 걸어서 매매하기 좀 어려운 양상이 일단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장대 음봉으로 계속 하방을 밀었지 않습니까? 어제 아마 분명히 생생하게 선물의 흐름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완웨이 하방 장세였었는데, 어제 완웨이 하방을 뭐 6시간 더 계속 하방을 미는 건 아니고요. 장 출발하면서 12시 정도까지, 11시 한 30분 정도까지 하방으로 밀고, 그 외의 시간은 L자형, 말하자면 이제 횡보의 흐름을 보였죠. 근데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하방을 준 패턴, 말하자면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계속 하방입니다. 쭉 흘러내린 하방으로 마감이 됐다.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또 뭐 오전 타임만 하방으로 밀고 그 다음에 오후 타임은 횡보로 그냥 진행시킨 그런 상황. 그 다음날 시장의 영향이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쭉 시장의 패턴을 보면 하방으로 계속 밀어서 마감된 경우와 하방으로 오전 타임 밀고 오후 타임은 횡보로 민 경우, 이런 경우 두 가지. 하방도 이게 원웨이거든요. 사실 이게 원웨이 티켓, 한 방향으로 가는 열차표를 끊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세는 사실 그 다음날, 그 이 길까지도 하방에 대한 그 어떤 영향력이 좀 크다.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데이터,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하방 밀고 그 다음에 횡보 비추세적인 그런 흐름을 주었단 말이죠. 완웨이는 하나, 이것은 이길날 하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매집이 있단 말이죠. 매집. 뭐 주식만 매집합니까? 이 옵션이나 선물 파생 쪽도 세력의 매집이 있죠. 그래서 매집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오늘 아침 한 번 더 밀고 그 다음에 상방으로, 아래 꼬리 주면 상방으로 마감을 시켰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완웨이 하방 그러한 장세였지만은
오늘 장세를 염두에 둔 매집의 흐름으로 시장이 좀 전개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나간 판때기, 지나간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도 분명히 이런 양상은 벌어져요. 시장은 약간의 좀 반등의 있던 조짐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또 금요일이죠. 그래서 6월물 장세는 어느 정도 시장이, 자, 내일부터는 시장이 그럼 이제 바닥 찾기 흐름, 그러니까 1930포인트였다라면 저점이 오늘 1950으로 마감이 됐죠. 1930과 50 사이에서 어떤 바닥 찾기의 양상은 벌어질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또 깨지면은 1900 그냥 깨집니다. 그럼 확실합니다. 자, 최근에 준비된 자료를 일단 좀 이야기를 해보죠. 자, 최근에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게 요 스토리가 어제 시장을 하방으로 밀어버린 빌미였어요. 시장 항상 빌미를 주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시황은 항상 판이 끝난 다음에 나와요. 이 판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황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거죠. 오늘 왜 빠졌어, 시장이? 예? 오늘 시장이 왜 올랐어? 오른 이유가 뭐야? 하락한 이유가 뭐야? 뭐 이렇게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죠. 근데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 핵실험 준비 동향은 지난번에도 이게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왜 방한을 했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25일 날, 4월 25일 날 왜 방한을 했습니까? 뭐 이런 핵실험 관련한 문제도 이제 암암리에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군사적인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정치적인 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드리기가 좀 애매하죠. 우리 이제 증시에서만 영향력을 증권시장의 동향, 유가증권시장의 동향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 하여튼 뭐 핵실험 임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핵실험,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이게 핵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인간이 만든 무기 중에 가장 최악의 무기 아니겠습니까? 예? 최악의 무기가 핵인데, 자, 어쨌든 간에 이거 악재는 악재다. 그런데 과거에 이 악재가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과거 근데 북한이 이게 한반도 리스크 항상 터지는 이 핵, 2006년 10월 9일 날 이 풍계리, 함경남도에 이제 풍계리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동쪽 갱도와 서쪽 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이제 동쪽 갱도에서 이제 핵실험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 2006년 10월 9일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 5월 25일, 그 다음에 2013년 2월 10일 날은 뭐 서쪽 갱도에서 각각 2차,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번이 이제 말하자면 4차입니다. 4차. 이 요번에 만약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4차 핵실험인데, 과연 이게 정말로 이게 핵실험을 단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우리 남쪽에서는, 남한 우리 정부에서는 굉장히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하여튼 뭐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 장소 최근 동향, 요게 이제 신문지상에 이렇게 캡처를 떠와봤는데, 이렇게 보면 또 그죠? 동쪽과 서쪽. 자, 문제는 이제 작년도 2월 12일 날 3차 핵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도 그 연속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가 2014년도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증권시장, 유가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과거 핵실험이 있었던 날, 그날 과연 시장이 어떻게 변동성을 주었는가? 제가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1차 핵실험 때 10월 9일 2006년도였었는데요. 이때 고가가 179포인트였어요. 참, 179포인트. 지금 뭐 250대, 260대, 270도 찍었는데, 자, 하여튼 179포인트대에서 장중 변동성이 7.95포인트. 7.95포인트 움직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움직였죠. 그죠? 7.95포인트. 거의 뭐 8P가 움직인 거죠. 8P면 뭐 엄청나게 움직인 겁니다. 한 계약 잘만 먹어도 뭐 몇백만 원. 그죠? 58, 40. 뭐 끝에서 끝 먹으면 뭐 400만 원이지만.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이 움직인 거죠. 2009년도 5월 25일 날, 이때는 15.4포인트 움직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고가가 180.40이었는데 저가가 165포인트였어요. 장중 변동성이 15.4포인트 움직였습니다. 예? 2차
북한의 핵실험 당시 자, 증권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크게 줬습니다. 자, 1차와 2차에서는 타격이 굉장히 컸죠.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 선물 뭐 잘 매매를 잘 하셨다면 대박이었죠. 15.4 어마어마합니다. 15.4포인트 움직였다라고 하면 2013년 2월 12일 날 작년도죠. 자, 작년도에 움직인 것은 1.75포인트였습니다. 아, 이 굉장히 미비하네요. 이게 우찌된 사연이니까요. 예? 아, 이해할 수가 없네요. 2월 12일 날 같은 경우는 1.75포인트밖에 안 움직였어요. 과거치로 말하자면 15포인트 장중 움직였는데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게 면역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꾸 아이고 터져봐야 제자리 온다 라는 어떤 관점? 글쎄요, 뭐 그런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4차 핵실험 아직 미정입니다. 언제 어떻게 시장에 충격을 줄지는 모르겠다. 자, 이런 과거에 이 핵실험 충격이라든지 또는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소 폭발했을 당시, 그죠? 그 당시도 시장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주 그 핵과 관련한 문제들은 인간이 살고 죽고 사는, 살고 죽는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버리면 뭐 증권시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예, 다 끝나는 거야. 세상이 끝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시장이 폭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매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 어쨌든 간에 이 4차 핵실험, 이거 하느냐 마느냐, 언제 터지느냐, 언제겠죠? 언제.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CNN 뉴스에서도 뭐 의도적으로 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CNN 뉴스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 군 당국에서도 핵실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시사하고 또 이야기하고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3.70포인트. 약간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거 아주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1차 핵실험 때 말이죠. 추석 연휴 직후, 추석 연휴를 마친 그 다음날, 그날 그 핵실험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거 미스테리합니다. 1차 핵실험 때. 2006년 10월 9일이니까 추석 연휴가 그때 4일인가 3일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연휴 끝나고 출근하는 날,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터뜨린 거죠. 만기주였습니다. 이때는. 10월 9일 날 2006년 만기주였어요. 엄청나게 이제 시세 변동이 나왔었겠죠. 근데 3차 같은 경우도 말이죠. 구정 2월 12일 날, 2월 10일이죠. 구정 연휴 다음 날. 이게 뭐 약간은 이게 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휴 다음 날 이렇게 그 핵실험을 단행을 하죠? 약간 의도성이 좀 많이 보이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4차 핵실험을 한 해 만에 뭐 임박했다 뭐 이런 뉴스거리가 나온 그런 미스테리한 이야기도 석탄일, 석가탄신일 연휴, 어린이날, 그 다음에 석가탄신일 우리가 뭐 한 4, 5일을 놀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이제 어제 첫 거래되면서 그 얘기가 탁 나온 거예요. 어제도. 뭔가 좀 제가 이 통계 자료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야, 이거 좀 미스테리하구나. 왜 연휴 직후마다 이게 큰 일을 터뜨리냐. 근데 과거에는 그게 많았습니다. 다우지수 폭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무슨 연휴 뭐 2, 3일 들어간다라고 하면 끝난 그 다음날 연휴 출근하고서 이제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연휴 들어가기 전날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주식 팔고 보자. 마음 편하게 이제 연휴를 즐기자 해가지고 연휴 들어가기 전에는 꼭 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약간 미스테리한 공통점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4차 핵실험은 시장에 얼마나 악재적인 충격을 줄 것인가? 이게 상당히 궁금점으로 약간은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인데 이 차트를 제가 차트를 한번 잠시 후에 한번 설명을 하죠. 예,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트를 한번 잠깐 봐야 할 필요가 있네요. 자, 2006년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 보세요. 이때는 시장 자체가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상방 트렌드에 있는 그런 장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10월 9일 날 시장이 선물 지수가 아까 거의 7.95, 거의 8포인트 정도 변동성을 준 상황,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시장이 다시 제자리 돌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상방 추세에 대한 부분이 꾸준하게 또 진행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추세적인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일시적인 아주 충격이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월 9일 날 만약에 이렇게 폭락 속에서 저가 매수에 임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됐죠. 그래서 이런 과거 데이터를 볼 때 장중에는 분명히 어떠한 이 악재적인 그 상황이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이게 이제 불명확성이 불분명한 오리무중인 상태, 이 증권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오리무중이죠.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오리무중인 상태가 해소되었다. 핵실험 한다 해놓고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그 오리무중인 그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된 것이죠. 그럼 시장이 제위치로 가는, 또 시장이 상방으로 또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요번에도 아마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죠. 저점 매수에 좋은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됐죠. 2차 때는 어떻습니까? 2차 때 한번 보죠. 2차 때도 마찬가지로, 자, 5월 25일 2009년도 이때도 시장이 상방 추세죠. 꾸준하게 시장이 상승으로 가는 그런 상황의 어떤 시장이죠. 자, 이때도 보시면은 아래 꼬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죠. 자, 이때 2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15포인트 이상 장중 변동성을 줬다 그랬죠. 자, 이때는 거의 하한가까지 가는, 그러면서 시장이 원위치 오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 시장이 추세적인 부분을 다시 훼손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으로 전개되는 그러한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장중에는 분명히 악재였습니다만, 장중에 아래 저가를 잡으면, 아래 꼬리를 잡으면 또 수익으로 오히려 수익에 좋은 기회가, 그 악재를 수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2차 때도 그렇고요. 자, 3차 때는 어떤가요? 3차 때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3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013년도죠. 2013년도에도 연초에는 하방으로 좀 밀었다가 시장이 약간 박스권에 움직였는데, 어쨌든 간에 반등을 세게 줬는데 시장이 3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장중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추세적인 부분 갈 길을 일정 부분 갔다라는 부분이죠. 자, 1차, 2차, 3차 결국 차트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구나. 당일에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구나. 오히려 당일날 시장에 큰 영향을 주되 그게 오히려 저점 매수의 좋은 기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1차, 2차, 3차 이러한 핵실험의 어떤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좋은 기회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요번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재현된다라고 하면 과연 그럼 또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의심이 많으면 말이죠, 아무것도 못해요. 이 의심이 많으면은 자기가 통계를 내고 자기가 어떠한 그 상황에서 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일단 한번 내가 예상을 해보고 그렇게 대응을 해보자라고 한번 어느 정도 자기의 원칙과 전략을 세웠으면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과연 될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죽도 안 되고요,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데이터 속에서는 장중에 큰 어떤 그 저가 매수 기회를 줬으면 하나의 좋은 절호의 찬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저가 매수를 만약에 들어갈 때 저가 매수에서 누군가가
전환되는 모습, 수급의 주체가 매수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한다면 더 자신 있게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주체가 있겠죠. 저가 매수를 만든 주체가. 그게 이제 외국인이었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충격파를 주고요. 매도가 쫙 나오다가 다시 또 외국인이 다시 거두어 들이는, 환매수해서 거두어 들이는 그런 양상이 수급 동향의 차트에서 만약에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이제 같이 이거 과거 데이터와 역시 똑같구나. 그리고 오리무중인 상태가 해소되는, 불명확성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상황이구나. 수급 동향에서 우리가 판단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수급 동향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면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봤고요. 자, 하여튼 뭐 그 4차 그 실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장 상황을 이런 정도로 전략을 세워놓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한번 전략을 세워놓고 시장을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유효한 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환율이 계속 지금 뭐 1050원, 지난번에 환율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50원 지지선 붕괴하고서 지금 1020원대로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지금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워낙 강세 수혜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국전력 같은 원자재 수입 관련 기업들은 수혜주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동차 섹터나 뭐 IT 섹터, 반도체 관련주 섹터는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한국전력이 41,000 뭐 이렇게 4만원 이상대 아주 좋은 시세를 보여주더라고요. 자, 1020원대까지 지금 흘러내렸습니다만 깨지고 있죠. 1000원대까지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수급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긴 합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도 현물에서 3,290억, 거의 3,300억을 매도를 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왔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시장을 고점 선물지수 264.05까지 쭉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매도로 전환된, 그죠? 뭐 큰 폭이, 아주 뭐 대량 매도는 하지만 매도 전환되면서 1930포인트대, 현물지수 1930대로 다 내려앉, 오늘은 좀 회복을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수급 관계. 그래서 우리가 선물 시장에 대한 선물 흐름만 볼 게 아니라 말이죠. 이게 선물은 파생상품입니다. 그죠? 기초자산인 현물을 보셔야 되는 거죠. 현물 동향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현물 동향은 한번 현물 동향, 이 수급을 보면 말이죠. 수급에 대한 부분이 추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매수 들어오면 오늘 매수 왕창 들어왔다, 내일 매도 왕창 빠지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외국인 선물, 현물 동향을 보시면 한번 매수 들어오면 꾸준하게 매수입니다. 상방입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매도 들어오면 꾸준하게 또 하방, 일정 부분 또 하방 트렌드를 좀 줍니다. 그래서 현물에 대한 부분이 여기가 매수 들어오는 시점이다. 여기가 매도 빠져나가는 시점이다. 이 부분을 잘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분석을 하시면 선물이 거의 같이 움직여요. 사실 선물의 존재는 현물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물 동향에 대한 분석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가격 싸움, 사실 이게 선물 가격 싸움 하는 거고 옵션 또 가격 싸움 하는 거죠. 그렇지만 현물 동향이 최우선시 되어야만 선물 매매 어떤 전략이라든지 시장의 상황 이런 걸 더 파악을, 분석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시장 패턴도 보면 이거 보세요. 이 쌍바닥을 치고 말이죠. 쌍봉을 주고 이게 시장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여기서 약간 송구스러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 지난번에 그래서 시장이 제가 이제 PSAR이라고 하는 지표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검은 점 땡땡땡땡, 여기 이제 화살표가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매수 시그널이 지금 전환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수 시그널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인 것은 여기서 상방을 한 번 더 갈 것이다. 그래서 265포인트를 돌파를 주면 265 돌파 주면 270 뭐 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어때요? 역신호가 나와버렸죠? 역신호.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이 그림이 확대돼서 좀 보셔야 되는데 PSAR이 이날이죠. 장대 음봉을 친 이날 역신호, 매도 신호가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매수 신호가 전개가 되다가 매수 신호가 전개가 딱 이틀 되다가 매도 신호가 나왔죠. 그 앞에서 매도 신호가 1차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매도 1차 신호, 그 다음에 매도 2차 신호가 나와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 시그널 자체도 보면 이게 시그널 자체가 N자형 패턴이 좀 나옵니다. 항상 상승할 때도 N자형 패턴의 시그널이 나오고요. 하락할 때도 N자형 패턴의 시그널이 존재를 합니다. N자형 패턴. 우리가 가격의 논리에 있어서만 N자형 상승, N자형 뭐 하락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신호 자체에서 벌써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주 영향력이 큰 신호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N자형이 여기서 N자형 하락 신호거든요. 자, PSAR로 순수하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지난번에 여기서 상방에 대한 부분 저항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 시그널이 이틀 나왔고요. 3일째 되는 날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도 신호. 하방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하방 시그널. 이 얘기는 뭐냐? N자형 패턴이 하방 시그널이었다는 겁니다. N자형 패턴. 그러니까 중간에 살짝 나온 이 매수 신호는 일종의 이제 뭐 바운딩 신호, 그리고 일종의 이제 failure 시그널, 실패한 신호다. 실패한 신호다. 자, 실패한 신호. 요 실패한 신호라는 게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럼 그 다음날 나온 이 매도 신호는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N자형이라는 것, 만약에 지표를 내가 보면서 시장을 대응을 할 때 매수 신호가 나왔다. 근데 매도 신호가 잠깐 나왔다. 다시 또 매수 신호가 나왔다. 그럼 두 번째 나온 매수 신호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 강력하게 추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신호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거꾸로 1차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왔다. 그 다음에 매수 신호가 잠깐 나왔다. 다시 또 매도 신호가 나왔다. 라고 하면 두 번째 2차적으로 나오는 매도 신호는 강력한 힘을 주는 뭡니까? 매도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표 매매를 하시거나 시그널 매매를 하시다 보면 그런 상황이 아주 많이 연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할 때 이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짜셔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만약에 매도 신호 이제 선물 한 계약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매수 신호가 또 나왔어요. 매수 신호가 바로 나왔어요. 컷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개 손실 보면서 일단 컷을 했습니다. 컷. 그런데 그 매수 신호가 뭐 오래 가지 않고 잠깐 나왔다가 다시 또 매도 신호가 출현했습니다. 이때는 매도에 대한 확신을 많이 가지면서 강력하게 가질 수 있으면서 앞에서 손실 난 그 부분까지 어떤 그 회복을 하려면 두 계약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두 계약. 그러니까 더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조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레버리지를 어느 자리에서 좀 강약을 좀 주면서 매매를 할까? 이거 고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강하게 들어가는데 레버리지를 크게 줘가지고 세게 들어가는데 그 손실이 세게 나오고 레버리지를 약하게 해서 살짝 들어가는데 거기서 큰 수익이 나오고 그러면 이건 뭐 보나마나 계좌는 마이너스죠.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려면 그죠? 플러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게 들어간 자리에서 세게 들어간 자리에서 수익이 크게 나오고 약하게 살짝 진입한 자리에서는 손실이 조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계좌가 플러스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의 힘을 강도를 세게 하는 자리가 이게 2차적으로 나는 신호 자리입니다. 2차적으로 나는 신호 자리. 확률적으로 높은 거죠. 매도 신호 줬다가 매수 신호 살짝 나오고 다시 매도 신호 나왔을 때. 이런 자리가 이제 좀 레버리지를 크게 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그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분명히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은 꼭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은 캡처를 해놔야만이 다음에도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대응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 그런 부분을 좀 봐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자리가 이제 우리 항상 보면 제가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항상 그림을 그리실 때 지지선, 저항선 항상 딱 두 개의 점만 이으면 끝난다. 예. 뭐 이 지지선 긋기는 말이죠. 점과 점을 이은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261포인트짜리에서 일단 시장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깨지는 자리에서 사실 우리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이 집중력의 싸움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판단이나 상황, 내가 진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큰 수익에 대한 연결, 그 다음에 아쉬움, 미련, 뭐 이런 게 이제 막 희비가 교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분명히 액션을 어떻게, 실천력을 어떻게 잘 했느냐에 따랐는데 261포인트에서 깨지는 자리가 확실하게 여기서 만약에 진입했어도 수익을 상당히 낼 수가 있었던 상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분봉 차트에서 여기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인데요. 이게 옵션의 매력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매수, 네이키드 매매를 하다 보면 늘 언제나 야, 이 좋은 자리, 아주 큰 수익의 자리, 이런 자리는 많이 주거든요. 이게 어제 풋 252.50, 풋 252.50이 저점 대비 600%, 물론 이제 데이터 수치상으로만 600%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콜 252.50이 700%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데이터상으로 저점 대비 고점. 여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콜 252.50.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풋 252.50. 자,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어제는 풋 252.50. 예, 행사물은 동일합니다. 행사물은 동일한데 어제는 풋에서 600% 시세 분출을 했고요. 오늘은 만기를, 오늘은 콜에서 700% 시세 분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야, 웃기면서도 재미있으면서도 아쉬우면서도 야, 그거 다 먹었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먹을 수는 없죠. 다 먹을 수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0.20짜리 풋 요게 1.22까지 갔어요. 예, 6배가 시세가 분출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죠. 6배가 시세가 나는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옵션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네이키드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좀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네이키드의 장점이면서도 이제 단점이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들어가면 이제 뭐 깡통 내지는 뭐 포기하게 되는 또는 뭐 체념하게 되는 그냥 뭐 돈을 그냥 뭐 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내 자금이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만 이게 이제 이런 그 자리를 그 찾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를 포착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 뭐랄까요 자기 시스템에 대한 정교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시스템에 대한 그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를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 이런 포인트를 시스템에서 뭔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만 하나 제대로 딱 걸리면 이제 크게 시세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시세 여기서 뭐 한 개 들어가서 뭐 이렇게 6배 먹는 거하고 10개 들어가서 6배 먹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틀리죠. 그런 부분까지 컨트롤 따라면 뭐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제 오늘 252.50에서 전개됐다. 그러니까 행사 결제 지수는 252.50이었다. 세력이 250.50 가지고 장난질을 했다. 뭐 장난질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하여튼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쇼를 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좀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죠. 변동성, 장중 변동성은 아주 컸죠. 뭐 컸던 부분 2006년, 2009년. 근데 2012년도는 장중 변동성이 크지가 않았죠. 그렇다 해서 뭐 장중 변동성에 대한 부분 전혀 없지는, 분명히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부분 그런 사건이 터진다라고 하면 장중 변동성은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인데요. 물론 방향성에 있어서 추세적인 부분은 훼손하지는 않았죠. 자, 시장이 오늘 뭐 252포인트 깼다가 올라왔습니다. 254.40인가요? 마감 지수가 됐는데, 그 부분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장을 어떤 반등의 그 시그널로 보거든요. 반등의 시그널로 보는데, 만약에 조만간에 어떤 그 이슈적인 그런 핵실험에 대한 이슈적인 부분으로 장중에 시장이 충격을 줬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의 저점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라든지 2009년도라든지 분명히 장중에 저점 매수의 기회는 줬거든요. 그런 상황과 좀 동일시할 수 있는 장중 저점 매수의 자리로 이런 식의 아랫꼬리를 주는 형태로 반등의 어떠한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저점 자리 252를 깼죠. 만약에 장중에 시장이 충격을 주면서 뭐 250포인트까지 뭐 충격을 줬다. 뭐 250 이하로 만약에 충격을 줬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저점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대한 그 수급의 주체에 과연 그것을 들어왔느냐, 들어오고 있느냐, 이것까지 확인을 일단 해야 되겠죠. 물론 전환시키는 시점이 당일날 하방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당일날 하방으로 끝냈다 그 다음날 이길날부터 이제 터닝 시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장중에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이 9시부터 3시, 선물시장은 이제 3시 15분까지 개장이 되는데, 과연 장중에 그러한 사건이 터지느냐, 아니면 장 마감 후에 터지느냐, 요거에 따라서도 또 상황이 틀려질 수가 있겠죠. 장중에 만약에 그 사건이 터진다라고 하면 장중에 이제 출렁거림은 아주 크겠죠. 장중에 출렁거림은. 그러나 장 마감, 뭐 3시 이후에 4시든 5시든 장 마감 이후에 만약에 터진다, 또는 뭐 주말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추석 연휴 직후에, 또는 뭐 구정 연휴 직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내가 저점 매수를 잡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사건이 9시부터 15시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장중에 내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장 마감 후면 그 이길날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길날 뭐 갭 하락 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길날 또 약세를 장중에 준다든지, 이런 그 시점의 문제, 타이밍의 문제, 이런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타이밍의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전제 조건으로 하지만은 250을 만약에 깼다라고 하면 거기서 분명히 저점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의 주체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일시적인 충격, 이런 부분은 총투매나 패닉의 상태, 이런 상태가 일시적으로 전개되면 거기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항상 시장의 돈은 그 헝그리머니, 굶주린 그 돈이 있어요. 그런 헝그리머니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고요. 장중에 이제 종목이,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이 한 1000개가 됩니다. 거의 1000개가 되는데, 그 1000개 되는 종목 중에 만약에 상승 종목 수가 뭐 한 50개다, 60개다, 70개다, 100개가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그럼 당연히 저점 매수가 들어오겠죠. 상승 종목 수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장중 변동성이 이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뭐 2포인트 내외
제가 요 데이터는 이제 최근의 데이터지만은 만약에 장중 변동성이 뭐 4포인트, 5포인트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 4포인트, 5포인트 되는 저점에서는 분명히 매수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장중 변동성 이렇게 좀 미약하죠? 예, 2포인트도 안 되고 지난번에 4월 25일 날 요때부터 이제 탁 깨지기 시작한 거죠. 시장이 17만 1000계약이 매매가 되면서요. 3.95.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큰 폭의 변동성이 3.95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3.9포인트보다도 더 많은 변동성을 주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저점 매수에 든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천력이에요. 월드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서 또 어제 이제 풋 252.5, 오늘은 콜 252.5. 요게 어제는 뭐 600% 시세 분출, 오늘은 뭐 콜 쪽에서 700% 시세 분출. 이건 다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나가다 보면 아쉬움이 계속 남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했었다라면, 아니면 이렇게 매매를 했었다라면 이렇게 자꾸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안타까움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사건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준비된 자만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제가 패닉이라는 그 말의 단어에 대해서 또 상황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본 적이 있죠. 패닉. 자, 이게 뭐 하나의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게 충격, 도피적인 현상, 피하고 싶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현상, 그런 현상을 이제 패닉이라고 하는 상태인데, 오늘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이런 그 과거의 핵실험 문제들에 대한 유가증권 시장의 충격, 이것도 일종의 이제 패닉입니다. 일시적인 패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뭐 중장기적인 패닉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하나의 일종의 패닉이 됐습니다. 그 패닉은 언제나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패닉의 상태가 되고서 시장이 하방으로 계속 밀려버리거나 계속 폭락하거나 계속 하락하는 그런 상황은 연출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거기는 그 자리는 항상 돌리거나 저점 매수를 주거나 이런 그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패닉 상태도 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자리는 어떤 그 좋은 기회, 그 강한 실천력이 필요하다. 예, 끝나고 나서 아이고 아쉽다. 요 자리였었는데 이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강한 액션과 실천력으로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 왜 실천력이 필요하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 클릭의 준비, 항상 이게 총을 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액션이나 실천력도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서 항상 시황이나 이런 그 전략적인 부분은 항상 준비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